이것은 나이층에 사는 6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북극은 극단적인 환경, 치명적인 추위, 끝없는 어둠, 그리고 잔혹한 고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그곳의 토착 부족들은 자연에 도전해왔습니다. 살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극지방 사람들은 놀라운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사냥을 하거나 얼음으로 집을 짓는 등 그들의 생활 방식은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족들은 다른 부족들보다 뛰어납니다. 유픽, 만약 주변 세계가 단순히 땅과 바다가 아니라 영혼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유픽 사람들에게 이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모든 것, 높은 산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모두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샤먼들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 병을 고치고 보이지 않는 힘과 소통하며 균형을 깨뜨린 이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엘람 유아, 우주를 창조한 보이지 않는 힘인 모든 생명을 창조한 영혼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은 그들의 전통, 생존, 심지어 예술까지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단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각되고 춤추며 세대를 거쳐 전달됩니다. 유픽 사람들은 나무와 상아로 놀라운 가면과 조각을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작품이 고유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최면적인 춤도 과거를 기리고 영혼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이제 북극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지식,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유픽 사람들은 육지와 바다를 마스터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푼, 창, 카약을 사용해 물가에 바다 코끼리, 카리브를 사냥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그들은 카심, 지하 공동체 집과 애나, 동물 가죽으로 덮인 따뜻한 쉼터를 지었습니다. 이제 유픽 사람들이 육지와 바다의 영혼에서 지혜를 찾는 곳에는 얼음과 눈의 언어를 읽는 또 다른 부족이 있습니다. 네네체우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생존하는 기술을 마스터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술록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 주위의 눈, 얼음, 영구동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족에게 생존은 그들의 삶의 깊은 뿌리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네네츠의 독특한 기술 중 하나는 눈을 읽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눈의 종류에 대해 풍부한 어휘를 가진 그들은 날씨를 예측하고 술록의 가장 좋은 풀밭을 찾으며 언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들의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이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날씨와 녹고 있는 얼음은 그들의 이주 경로와 풀밭을 방해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네체우는 전통적인 술록 가죽으로 만든 원뿔 모양의 텐트인 춤에서 삽니다. 이 텐트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춤은 단지 쉼터 그 이상입니다. 가죽은 단열을 제공하여 따뜻함을 유지하고 차가운 바람을 차단합니다. 또한 이 텐트는 설치와 철거가 쉬워 네네츠가 이주하면서 사용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네네츠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으로 조직되며 아버지를 통해 혈통을 전합니다. 각 부족은 고유한 영토와 관습을 가지며 장로들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타디비아, 샤먼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네네츠가 그들을 지탱하는 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츠의 생활 방식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야말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산업 프로젝트가 그들의 땅으로 침입하며 이주 경로를 방해하고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풀밭에 대한 침범은 네네츠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수세기 동안 그들이 살아온 환경은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생존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네츠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싸운다면 또 다른 부족은 자연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알류트라는 용어는 18세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알류트인 두 개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알류트인들은
알류트 섬의 우난각스와 코디악 섬의 수그피악으로 나뉘었으며 이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문화와 언어는 고유했습니다. 그러나 1741년에 러시아 식민지가 도착하면서 알류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역이 시작된 것은 곧 파괴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상업의 약속은 빠르게 착취로 변하며 모피 상인들은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과도한 바다수달과 물가의 사냥은 알류트인들이 의존하던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질병은 급속히 퍼졌고 식민지화 후에는 전쟁이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류트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 25,000명의 활기찬 공동체에서 그들의 인구는 19세기 말까지 겨우 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한 문화가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알류트 언어인 우난감 튀누는 한때 수천 명이 사용했지만 이제는 109명의 유창한 사용자만 남아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소멸은 수세기 동안의 문화적 혼란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늘날에도 그들의 정체성에 여전히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 알류트 사람들은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알류트 사람들은 항상 자연 세계와 깊은 연결을 맺고 있었으며 애니미즘과 샤먼적 관습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바람, 땅에서 영혼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이 신성한 믿음은 새로운 종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알류트 공동체에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지만 그들의 옛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앙과 결합되었죠. 세대에 걸쳐 알류트 남성들은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부로 덮인 카약인 바이다르카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 물가에 바다수달, 고래, 바다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한편 알류트 여성들은 물고기, 새, 조개, 베리와 같은 야생식물을 모아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 생활 방식은 단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공유된 노력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땅과 바다에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알류트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미국 정부는 알류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소로 이주시켰고 그곳에서 참혹한 생활 환경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찢어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한 고통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인정받았습니다. 1988년에 알류트 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알류트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 싸운 역사는 식민지와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코랴크인들은 더 조용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현대 정책들이 그들의 문화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코랴크 사람들은 항상 땅과 밀접하게 살아왔으며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리더십은 직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하나로 일하며 그룹의 힘과 단합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샤먼입니다. 샤먼들은 의식과 북을 통해 영적 세계와 연결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코랴크에게 자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술록입니다. 수세기 동안 코랴크 사람들은 술록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술록은 그들의 생명선이며 그들에게 음식, 옷, 도구,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기부터 가죽까지 술록의 모든 부분은 사용됩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계절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반지하 집을 짓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텐트를 사용합니다. 해안가에서는 코랴크 사람들은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보트를 만들어 물고기와 해양 동물을 잡습니다. 여름이 오면 여성들은 베리와 뿌리를 모아 짧은 성장기를 최대한 활용해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힘들이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정책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고 그로 인해 코랴크 언어와 전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코랴크 언어는 한때 그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지만
러시아의 지배 아래 사라져갔습니다. 2007년 코리아크 자치구는 캄차카 크라이와 합병되어 코리아크 사람들은 정치적 목소리나 대표 없이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잃을 위험에 대해 진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코리아크와 술록의 관계는 그들의 생존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물과 운명적으로 얽힌 유일한 극지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해가 거의 뜨지 않는 북극 깊숙한 곳에 그위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위친족은 수천 년 동안 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술록과의 놀라운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술록은 그위친의 삶의 방식에 필수적입니다. 술록은 그들의 가족과 같습니다. 그위친족은 스스로를 술록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그들이 이 동물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록은 단순한 식량과 재료의 원천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그위친족의 정신과 생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영상은 그위친족과 술록 사이의 독특한 유대감을 탐구합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 술록은 그위친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술록의 연례 이동은 그위친 삶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술록이 이동하면 그위친족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 여정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순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위친족을 그들의 조상과 땅에 연결합니다. 전통적인 이야기, 노래, 춤은 모두 술록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예술 형태는 그위친의 역사와 지식을 생생하게 유지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농악처럼 말이죠. 술록과 자연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존중을 가르칩니다. 그위친족은 술록을 존중하는 것이 술록과 그위친 모두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술록의 모든 부분은 그위친에게 소중합니다. 고기는 특히 긴 겨울 동안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가죽은 따뜻한 옷과 튼튼한 것처럼 변신합니다. 뼈는 도구와 무기가 됩니다. 심지어 힘줄도 바느질과 묶는 데 사용됩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깊은 존중은 그위친 신념의 핵심입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모든 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은 수세기 동안 그위친과 술록 모두의 생존을 보장해 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성한 유대 그위친 창조 이야기. 그위친 창조 이야기는 술록과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이 하나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록은 지도자였고 그위친에게 북극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공유된 역사는 신성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위친족은 이 유대감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술록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이를 실천합니다. 술록은 그위친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척이자 스승이자 안내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무리의 보호자 그위친의 책무. 그위친족은 술록에 대한 지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추적하고 사냥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술록과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합니다. 오늘날 그위친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압력은 술록과 그들의 이동 경로를 위협합니다. 북극에서의 석유 시추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술록의 이동을 방해하고 그들의 취약한 서식지를 손상시킵니다. 그위친족은 술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술록의 사람들의 운명이 술록의 운명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적 믿음은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결합되어 세상 모든 구석에 영혼이 가득한 세계를 만듭니다. 난로 속에서 타는 불꽃부터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강력한 태양의 신, 푸구가 있습니다.
푸구는 단순히 신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심판자입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은 푸구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연의 영혼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감독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지 한 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다양한 영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샤먼의 존재입니다. 각 유카기르 부족에는 알마라는 샤먼이 있으며 그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영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알마의 힘입니다. 죽음 이후 이 샤먼들은 단지 애도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유물로서 부족에 의해 신격화되어 존경을 받습니다. 이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의 믿음에서 동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각 동물, 예를 들어 엘크나 술록은 각기 다른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냥꾼들은 이 영혼을 존중하기 위해 특정한 규칙을 따르며 이를 지키는 사냥꾼들은 매우 행운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의식은 유카기르 사람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냥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의 균형을 방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금기와 관습을 지키며 이 규칙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들은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이 나무 형제들이 유카기르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기리기 위해 의식을 치릅니다. 모든 자연의 요소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유카기르 사람들이 꿈에도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이 단지 잠깐의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믿습니다. 혹독한 시베리아의 황무지에서 날씨 변화나 인생을 바꿀 사건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과 재앙을 가를 수 있습니다. 유카기르의 샤먼들은 이러한 비전을 해석하며 그들의 사람들이 계절 변화,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러시아 정교회에 영향이 미쳤지만 많은 유카기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대 샤머니즘 믿음을 기독교 교리와 엮어 전통과 새로운 세계가 결합된 영적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습니다. 이 결합은 그들이 고유한 유산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세계를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유카기르 사람들이 세월 동안 전통을 지켜온 많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툰드레에 사는 사람들은 숙련된 술록 기르기를 했고 숲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과 낚시에 능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계절의 리듬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순록과 엘크를 추적하고 카약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짧은 여름 동안 자원을 채집했습니다. 하지만 유카기르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적응력입니다. 1920년대 이전 그들은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나무, 뼈, 돌로 만들어 사냥 도구와 낚시 장비, 심지어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러한 창의성을 반영했습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나무나 자작나무 껍질로 된 집을 지었고 여름에는 가죽이나 나무잎으로 만든 가볍고 휴대 가능한 쉼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에 적응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카기르 사람들의 자연과의 깊은 영적 연결은 그들의 삶을 자연의 리듬과 엮어놓은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북쪽에서는 이누이트 사람들이 그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누이트,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북극에서 살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이 얼어붙은 세계는 단지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집입니다. 사냥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며 이들은 번성하기 위해 놀라운 기술들을 마스터했습니다. 바다 생물을 사냥하는 하푼과 육지 동물을 위한 활과 화살을 들고 이누이트는 언제나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약과 더 큰 우미약, 즉 보트는 얼음으로 가득 찬 물을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그들이 환경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부족에게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록을 보세요. 그 고기는 음식을 제공하고 가죽은 옷으로 변하며 지방은 기름 램프를 태우는 데 사용됩니다. 뼈는 정성스럽게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누이트의 의복은 또 다른 기발한 적응입니다. 술록이나 물가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파카와 특수한 부츠인 머클럭은 얼어붙은 온도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 의복은 단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의복들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착용자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립니다. 언어 또한 이누이트 문화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 이누이트의 언어인 이눅티투트는 이야기, 가치, 그리고 고대의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세대 간을 연결하는 실입니다. 이누이트 예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누석, 바다 코끼리 상아, 뼈와 같은 재료로 조각된 이들의 예술 작품은 종종 동물이나 일상적인 삶의 장면을 묘사하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관한 한 이누이트는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누이트는 눈을 압축하여 이글루를 지어 외부 세계가 얼어붙어 있어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단열된 쉼터를 만듭니다. 여름이 오면 그들은 방식을 바꾸어 사냥터나 수원 근처에 정교하게 위치시킨 돌과 떠밀려 온 나무로 만든 텐트나 흙집에서 생활합니다. 이누이트 삶의 중심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협력이 핵심이며 가족들은 사냥 중에 함께 일하고 잡은 것을 나누어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친절입니다. 인내와 관찰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와 주변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대 부족들처럼 현대의 도전들은 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정착된 공동체로의 이동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냥 기회가 줄어들면서 많은 이누이트는 이제 가게에서 사는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식사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많은 공동체처럼 알코올 중독, 청소년 자살률 증가,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누이트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법을 마스터했지만 시베리아의 칸티와 만시 부족은 자연과의 영적, 문화적 연결을 찾아냈습니다. 칸티와 만시 부족. 시베리아 깊은 곳에서 칸티와 만시 부족은 곰과 깊고 강력한 영적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곰은 그들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곰은 강력한 조상, 보호자,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최고 신인 토룸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눈에 곰은 정의와 힘의 구현입니다. 이 부족의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곰은 사냥하는 것도 매우 영적인 경험입니다. 곰이 사냥당한 후 부족들은 그 영혼을 큰 의식을 통해 기립니다. 노래, 춤, 그리고 이야기들은 모두 곰이 그들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곰의 몸은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 다뤄집니다. 그 가죽은 리본으로 장식되고 집안에 경건하게 놓여집니다. 외부인에게는 이것이 평범한 의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는 공동체가 곰을 죽인 무게를 다루고 치유하며 자연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생활에 관해서 칸티와 만시 부족은 전통과 가족 관계가 남성 계통을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을 따릅니다. 이는 그들의 사회 구조와 의식이 조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의식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큰 축제는 공동체 행사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집들이 지어집니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부족이 정말로 신성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영적 의식입니다. 그들에게 각 가면과 의상은 수색이 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들의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자연과 공동체의 등장인물로 분장합니다. 이는 전통을 살리고 오락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방식으로 삶에 불어넣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샤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 지도자로 그들의 영성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부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도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 강, 심지어 강력한 호랑이까지도 그들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칸티는 북극에서 나왔다고 여겨지며 만시는 피노우그리의 이주를 통해 그들의 뿌리를 찾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층을 가진 풍부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클랜으로 나뉘며 각 클랜은 고유한 관습과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영토는 계절에 따라 변하며 이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칸티 만시 자치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족의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회는 인식을 높이고 연방의 인식이 커지면서 이 토착민들이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칸티와 만시 부족으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베리아의 광활한 풍경을 탐험하는 칸티와 만시 부족을 돕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의 사프미에는 또 다른 토착 그룹이 자신만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미 부족, 사프미의 얼어붙은 풍경 속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러시아 콜라 반도에 걸쳐 있는 사미 부족은 수천 년 동안 번성해 왔습니다. 이 토착 부족은 독특한 문화로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회복력, 전통,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사미 부족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약 10,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초기 정착민들이 북유럽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추운 거친 땅에서 살아가는 도전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사미 부족의 생존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 대부분에서 사미 사람들은 사냥, 낚시, 채집을 통해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계절에 맞춰 이동하며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1500년경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미 사람들은 술록을 길들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순록 사육은 사미족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록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순록은 사미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음식과 의복부터 의식과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록 기르는 것은 사미 문화의 중요한 기둥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약 10,000명의 사미 사람들이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순록은 사미 부족에게 신성한 동물로 그들은 순록의 고기에서 가죽까지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요리인 보스는 순록 고기, 감자, 당근으로 만든 푸짐한 스튜로 사미 사람들의 삶이 순록 기르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미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순록 때와 함께 특별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순록이 항상 신선한 풀밭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고대 전통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법으로 보호되며 순록 기르기는 사미 사람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미 사람들에게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그들의 땅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16세기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확장이 세금과 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은 사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으며 이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념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사미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켰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고대 관습을 보존해 왔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활기찬 음악과 예술입니다. 요익은 사미 사람들의 전통적인 음악 형태로 그들의 영혼과 자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익을 통해 사미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요익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전통 중 하나로 사람, 동물 또는 장소를 기리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사미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익은 그들의 독특한 노래 방식입니다. 예술에 있어 사미 사람들은 아름다운 두오디를 만듭니다. 이들은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짜는 것, 조각된 나무, 은 장신구 등을 포함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인 정신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연결을 반영합니다. 사미 전통 의상인 가티 역시 눈길을 끕니다.
다채로운 디자인과 은 장식이 그들의 창의성과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차가운 북극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 부족은 자연과 영적 신념에 뿌리를 둔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애니미즘을 실천하며 자연 속에는 영혼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에디와 같은 신성한 장소나 특별한 나무와 돌은 영혼을 품고 있다고 믿어졌으며 이들은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적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